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육조거리 근처에 자리한 역관 이정현의 저택 이야기입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어느 저녁이었지요. 낙엽이 뜰에 수국이 쌓이고 저 멀리 종로에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사랑채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 이정현과 아들 한규가 마주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들 한규는 27,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맑은 청년이었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매실차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규야, 들어라. 예, 아버님. 서 진사댁에서 혼담을 허락하셨다. 한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서 진사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셨다. 내 인품을 높이 사신다고 하시더구나. 소자 같은 사람이 서진사대계 교수님을. 겸손하지 말거라. 내가 중국어에 능통하고 학식이 있다는 것은 이 일대에 소문이 자자하지 않느냐. 서윤이라는 아가씨라고 하던데 마음씨가 곱고 글도 읽을 줄 안다더구나. 한규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지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아가씨는 어떤 분이신지요? 서 진사댁도 본래는 양반가였으나 10년 전 벼슬에서 물러나 한양의 터를 잡으셨지. 딸이 하나인데 20살이라 하더구나. 서윤,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 서윤. 한규야, 가래는 석 달 후로 정했다. 그 사이에 예물을 준비하고 패백을 마련해야 한다. 내가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좋다. 좋아. 내 어미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버지의 말에 한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한규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장롱을 열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살짝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연한 초록빛의 비추 놀이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놀이개를 비췄습니다. 비추는 부드럽게 빛을 머금고 있었지요. 한규는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드디어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가늘었지요. 어린 한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규야, 가까이 오너라. 예,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거라.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취 놀이개란다. 어머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운을 아끼셔야 합니다. 아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이 놀이개는 내 할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할머니는 그 윗대에서 받으신 것이란다. 예. 내가 장가를 들거든 내 아내에게
꼭 이것을 채워주거라. 그것이 우리 집안의 규수가 되었다는 증표니라. 어머님, 어머님, 약속하거라. 꼭 약속하거라.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예, 예, 어머님, 약속하겠습니다. 꼭, 꼭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지요. 그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린 한규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한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어머님, 소자가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윤 낭자에게 이 놀이개를 꼭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다시 상자에 넣고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밖에서는 밤 귀뚜라미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안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촛불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음침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요. 강 씨는 멀선이를 앞에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은 촛불 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그 표정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월선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아, 고개를 들어라. 예, 어미. 월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오늘 들었느냐? 이한규 놈이 장가를 든다더구나. 예, 어미. 들었습니다. 저 진사 댁딸이라. 양반과 규수로군. 쯔쯔쯔. 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지요. 저 이한규 놈이 서진사 사위가 되고 이 집안의 적자로 자리를 굳히면 이 집안의 재산은 고스란히 저놈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말이다. 이 집안에 시집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러 온 것이다. 어미.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다. 나는 10년 전 기생집에서 너를 데려왔다. 월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어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친어미는 기생이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병들어 죽었지. 나는 너를 걷어서 양녀로 삼았다. 왜? 양반가에 시집 갈 때 데리고 들어갈 딸이 필요했으니까. 아니, 그럴 리가. 믿기 싫겠지.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너는 천민의 자식이고 나는 내 은인이다. 월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지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할 일은 단순하다. 어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알겠느냐? 예. 예. 좋아. 앞으로 며칠 안에 내가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테니 절대 거역하지 마라. 예. 어미. 강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촛불을 응시했지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끔찍한 음모가 서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음산했지요. 마치 곧 닥칠 비극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규는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물 가게를 들락날락하고 태백 물품을 하나하나 점검했지요. 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정현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인들에게 후하게 대했고 저녁마다 술 한 잔씩 기울이며 흥얼거렸지요. 그런데 안채의 강 씨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채에는 노복 만석이가 빨래를 넣는 중이었습니다. 만석이는 55살의 늙은 하인으로 한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빨래를 넣다가 문득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씨 마님이 월선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요새 마님이 뭔가 수상쩍은디. 저 아가씨를 데리고 자꾸 어디를 가시는기요? 만석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주제에 주인 마님의 행동을 캐묻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었지요. 그는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혼례까지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찬 밤이었습니다.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담장을 타고 넘어왔지요.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식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규도 사랑채 자기 방에서 책을 읽다가 피곤함을 느끼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서진사댁에 패백 목록을 전해야 했으니 일찍 자야 했습니다. 곧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지요. 안채 강씨의 방에서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월선이를 앞에 앉혀놓고 작은 사발을 꺼냈습니다. 월선아, 이것을 마셔라. 사발 안에는 맑은 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술에는 뭔가 흰가루가 살짝 떠다니고 있었지요. 어미, 이것은 묻지 말고 마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월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강씨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강씨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월선이는 할 수 없이 사발을 입에 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사발을 비웠습니다. 어미, 이 술은 맛이 이상합니다. 상관없다. 다 마셨으니 됐다. 술은 독했습니다. 월선이의 목구멍이 화끈거렸고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져나갔지요. 어미, 머리가 어지러워요. 몸이 이상해요. 그래, 잘했다. 이제 일어서거라. 어미를 따라와. 강씨는 월선이의 팔을 붙들고 일으켰습니다. 월선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강씨는 월선이를 끌다시피 해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월선이는 정신이 몽롱해져서 주변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뜰에 돌을 밟는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지요. 강씨는 월선이를 이끌고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규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강씨는 사랑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규의 방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강씨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하지만 한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씨는 문을 활짝 열고 월선이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거라. 저기, 저 이불 옆에 누워 있어. 어미, 여기가 어디? 예요. 월선이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렸지요.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 씨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월선이에게 다가갔지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월선이의 옷깃을 헝클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에 매듭을 하나, 둘, 풀었습니다. 치마끈도 느슨하게 만들었지요. 월선이의 옷이 흐트러졌습니다. 월선이는 약기운과 술기운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쩍도 하지 못했지요. 강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촛불빛의 칼날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강 씨는 칼을 손에 쥐고 월선이를 내려다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월선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월선이의 치마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배가 드러났지요. 강 씨는 칼끝을 월선이의 배에 가져갔습니다. 칼끝이 천천히 살갗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치익 칼이 살갗을 얇게 그었습니다.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선명한 빨간색이 하얀 살갗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월선이가 아픔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약기운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강 씨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칼날을 닫고 다시 품속에 넣었지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아이를 지우려 했다는 증거로는 완벽하지. 강 씨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월선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고는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지요. 문을 살짝 닫고 발소리를 죽여 안 채로 돌아갔습니다. 뜰에 돌을 밟는 발소리만이 또각또각 멀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지요.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불이야, 사람 살려, 큰일 났어요. 강 씨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온 저택을 뒤흔들었지요. 안채에서 자던 하인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행랑채의 만석이도 놀라서 뛰쳐나왔지요. 아버지 이정현도 급히 옷을 걸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이요? 불이 어디 났습니까? 물을 떠야 합니다. 빨리! 여보, 무슨 일이오? 불이 어디 났소? 하인들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기도 없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지요. 강 씨는 안채에서 뛰쳐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지요. 저기. 자랑채. 자랑채가 어쨌다는 것이오? 대체 무슨 일이오? 월선이가 저기. 강 씨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현과 하인들이 일제히 사랑채 쪽으로 달려갔지요. 발소리가 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타닥타닥타닥 그들은 한규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정현이 숨을 헐떡이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문을 밀어 열었지요. 쾅!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규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하지만 그 옆에는 월선이가 옷이 흐트러진 채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월선이의 저고리는 매듭이 풀려 있었고 치마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마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정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병악한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세상에! 그때 한규가 소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지요.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한규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버지, 하인들, 그리고 뒤에서 울고 있는 강씨까지. 한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았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이가 옷이 흐트러진 채로 그의 옆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월선이 누이가 어찌 제 방에... 소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강씨가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월선이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지요. 아, 이 집안이 망했구나. 망했어. 오라버니가 누이 동생을, 오라버니가 월선이를. 강씨의 울음소리는 온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울음은 비통했고 절규에 가까웠지요. 하인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자는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월선이가 어찌 내 방에 있단 말이냐? 어찌? 보십시오. 보십시오. 영감마님. 내 딸의 배를, 저 피를 보십시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월선이의 치마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배에 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선명한 칼자국이었습니다.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아 붉게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이 집안의 씨를 베었으니 죽으려 했다고 스스로 배를 칼로 그었습니다. 우리 월선이가. 하인들이 아이고 세상에 하고 탄식했습니다. 이정현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그는 한 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도련님이 의붓누이를. 한규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아버님! 소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소자는 결백합니다. 나가거라. 아버님! 나가라 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정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한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월선이는 한규의 방에 옷을 흐트러뜨린 채 쓰러져 있었고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오라버니가 누이를 범하고 누이는 수치심에 아이를 지우려 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복 만석이었지요. 만석이는 사랑채 모퉁이에 서서 떨리는 눈으로 저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만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잠결에 일어나 뒤란의 보리를 보러 갔을 때 그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안채에서 강씨 마님이 월선이 아가씨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이게 아닌디. 도련님은 억울하신기라. 월선이 아가씨가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강씨 마님이 월선이를 사랑채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만석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강씨 마님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실수로 마님의 심기를 거슬렀던 하인은 그 이튿날 매를 맞고 쫓겨났었지요. 만석이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억울하신디. 만석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양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무릎 꿇은 한규 도련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어둠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이정현의 사랑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강씨는 눈물을 훔치며 옆에 앉아 있었지요. 방 안에는 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규, 예, 아버님. 나는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님, 소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자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이라고? 그렇다면 월선이가 어찌 내 방에 있었으며 어찌 그런 상처를 입었단 말이냐?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월선이가 스스로 내 방에 들어왔단 말이냐? 그것은 소자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만하거라. 변명은 듣기 싫다. 한규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입안에서 피마디 났습니다. 영감마님, 무슨 말이오?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망합니다. 그렇겠지. 저 진사댁에서도 당장 혼담을 파할 것이고 이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역관이신 영감마님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이정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지요.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소? 한규 도련님이 스스로 집을 나가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이 떠나시면 소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선이도 시골로 보내 조용히 살게 하고 이 일은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소자를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소자는 정말 결백합니다.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비취 놀이개에 걸고 맹세합니다. 비취 놀이개. 네, 어미가 남긴 것을. 예, 아버님. 어머님께서 소자에게 장가들 때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신 놀이개입니다. 소자는 이것을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이것에 걸고 맹세하건대 소자는 결백합니다. 빛의 놀이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초록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이정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꾸려 떠나거라. 아버님, 내가 스스로 떠나면 내가 이 일을 덮어주마. 도둑질이나 폐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내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 남으면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아버님, 정말 소자를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일주일이다. 그 안에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정현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지요. 한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놀이개를 손에 쥔 채 그는 고개를 떨구고 통곡했습니다. 강씨는 한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소문은 퍼졌습니다.
이정현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진사 댁에서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서 진사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이혼담은 없던 일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한규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피를 토할 것 같았습니다. 서윤.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그녀와의 혼인을 그토록 꿈꿔왔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규는 홀로 방에 앉아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비취놀이개,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렸지요. 한규는 놀이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방울이 놀이개 위로 떨어졌지요. 소자가 장가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이개를 누구에게 채워드려야 할지. 소자는 그는 놀이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웅크리고 울었지요. 밤은 깊어갔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한규가 집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한규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의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현은 사랑채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기도 싫다는 듯이 강심한이 안채에서 나와 한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요. 도련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이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님, 왜 그러십니까? 마님께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소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무엇을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마님께서도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호호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도련님, 어서 가시지요. 길이 멀지 않습니까? 한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을 뒤로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보따리를 맨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그런데 그때 대문 옆 구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복 만석이었지요. 도련님, 소인이 비겁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도련님. 만석이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양심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한규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져 갈 때까지 만석이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규가 집을 떠난 뒤 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쪽 친척인 김 부자댁이었지요. 한규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규를 보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요. 누구십니까? 저는 이한규라고 합니다. 김 영감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이한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지요. 그의 얼굴에는 난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지금은 손님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렸습니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안에서 김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한규라는 자에게 전하거라. 우리 집에는 내가 묵을 자리가 없다고. 어르신,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한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소문이 이미 퍼진 것이었습니다. 한규는 다른 친척집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냉대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문전박대를 했지요. 의붓 누이를 범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느냐? 당장 꺼져라. 한규는 할 수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지요. 그는 한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문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걸어서 첫 해, 한규는 충청도의 작은 주막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설거지였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 설거지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요. 주막 주인은 50대의 퉁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양반나리 같은 네 일을 할 수 있겠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기 봐라.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야.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말고 일해. 하루에 밥 2끼 주고 잠자리 하나 내줄 테니까. 한규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는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규는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 손이 미끄러졌고 물은 점점 더 차가워졌지요. 해가 지날수록 한규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피부가 트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밤에는 손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뎠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어느 날 밤, 한규는 허름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지요. 그는 품속에서 비취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소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놀이개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한규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요. 물집이 터진 자리가 아물지 않아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둘째 해, 주막 주인이 한규를 쫓아냈습니다. 손님 하나가 한규를 알아봤기 때문이었지요. 저 사람. 이한규 아닙니까? 한양에서 의붓 누이를 범한. 뭐라고? 이 자식이? 한규는 그날로 쫓겨났습니다. 주인은 밀린 품삯도 주지 않았지요. 한규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농가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품팔이였지요. 자네 힘은 있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저 논에 가서 김을 매. 해 질 때까지 다 매야 해. 한규는 논으로 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김을 매기 시작했지요. 뜨거운 햇볕이 등을 내리쬐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는 계속 김을 맸습니다. 밤이 되면 한규는 헛간에서 잤습니다. 집더미 위에 몸을 뉘었지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등에는 햇볕에 그을려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이게 내 삶인가? 그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셋째 해, 한규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겼지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김성철이라고. 그는 장터에서 짐꾼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저기 옮기는 일이었지요. 야, 김서방.
저 쌀가마 10개를 저쪽 가게로 옮겨. 예, 알겠습니다. 한규는 쌀가마를 등에 졌습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했지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등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흘렀습니다. 한규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주름이 늘었으며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단련된 눈빛이었지요. 그해 겨울, 한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도둑질 사건이 일어났지요. 한규는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도둑이다! 한규는 도둑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빠르게 달렸지요. 3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그의 몸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도둑을 따라잡은 한규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둑이 발버둥 쳤지만 한규는 놓지 않았지요. 꼼짝 마라!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의금부 나장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 잘했다. 자네 누구야? 저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자네 힘이 좋고 배짱도 있는 것 같은디. 의금부에서 일할 생각 없나? 의금부, 말입니까? 그래. 나장이라고 들어봤나? 죄인을 잡아들이고 신문을 돕는 일이지. 전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녹봉은 나오고 권한도 있어. 한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 권력이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규는 의금부 나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이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죄인을 잡아들이고 순찰을 돌고 때로는 국문에 참여했지요. 2년이 흐르는 동안 한규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름 권한이 있는 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을 떠난 지 5년째 되는 해, 한규는 한양 거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거리에 흩날리고 있었지요. 한규는 동료 나장들과 함께 남대문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허리가 굽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얼굴은 저분은 만석 아저씨? 한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는 사람을 만났소. 그러시게. 한규는 급히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노복 만석이었지요. 하지만 5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지요. 만석 아저씨. 누구십니까? 저, 한규입니다. 또 도련님, 한규 도련님이시옵니까? 만석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진 것이었지요. 한규는 재빨리 만석이를 붙잡았습니다. 만석이는 한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5년 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굴은 거칠어졌고 피부는 그을렸으며 몸은 단단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목소리는 여전히 한규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예. 아저씨, 저 한규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도련님, 아저씨,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 집은, 아버님은 안녕하십니까? 만석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도련님, 큰일이옵니다. 큰일이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병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요? 2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반신을 못 쓰시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십니다. 아버님이, 그리고 월선이 아가씨는 월선이 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아가씨는 강씨 마님이 돈을 받고 부잣집 첩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다니, 예, 김부자라는 장사치에게 은자 50냥을 받고 한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 여자가 그런 짓을! 그리고 도련님, 월선이 아가씨는 2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아가씨께서 김부자 댁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한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요. 만석이가 재빨리 한규를 붙잡았습니다. 월선이 누이가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한규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월선이, 그 가련한 여인. 자신 때문에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월선이를 아닙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 강씨 마님 때문입니다. 아저씨, 더 아실 것이 있습니까? 예, 도련님, 소인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석이는 품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구겨져 있었지요. 월선이 아가씨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소인에게 몰래 주셨습니다. 도련님을 만나거든 꼭 전해달라고. 월선이 누이가 내게 예, 소인은 그동안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규는 편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가늘고 떨려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한규 오라버님께. 소녀 월선이 올립니다. 오라버님, 소녀는 죄인입니다. 오라버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미 강씨가 소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술에 수면약을 탔던 것입니다. 소녀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오라버님 방에 끌려갔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어미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가 소녀의 옷을 흐트러뜨렸고 소녀의 배를 칼로 그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려 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녀는 어미의 양녀일 뿐입니다. 친딸이 아닙니다. 소녀의 친어미는 기생이었고 강씨는 소녀를 이용하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소녀는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라버님이 쫓겨나신 것은 모두 소녀 때문입니다. 소녀 때문에 오라버님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소녀는 이제 김부자라는 자의 첩으로 팔려갔습니다. 매일 밤이 지옥입니다. 소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편지가 오라버님께 전해지기를 바라며 소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어미 강씨가 벌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소녀는 친어미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승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지요. 오라버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선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한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편지를 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아, 월선아. 한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한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다. 내가 그런 고통을 용서해다오. 월선아, 용서해다오. 도련님, 소인도 죄인이옵니다. 아저씨, 그날 밤 소인도 강씨 마님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선이 아가씨에게 무언가를 먹이는 것을, 그리고 아가씨를 사랑채로 데리고 가는 것을. 아저씨께서 보셨습니까? 예. 하지만 소인은 비겁하게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강씨 마님이 무서웠고 쫓겨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만석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도련님. 소인이 그때 말씀을 드렸더라면 도련님께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용서하십시오. 아저씨 잘못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도련님. 모든 것은 저 강신연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한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분노가 이제 폭발하려 하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 아저씨,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하지만 도련님, 강씨 마님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의금부 나장입니다.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도련님께서 의금부 나장이 되셨습니까? 예, 5년 동안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한규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월선이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품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월선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복수해 주마.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한규는 의금부 동료 나장 넷을 데리고 조용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이가 앞장서서 안내했지요.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안에 있는 여인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나으리. 우리를 믿으십시오. 그들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규는 잠시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한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박찼습니다. 쾅!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나장들이 우르르 들어갔지요. 행랑채에서 자던 하인들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누구시오? 한밤중에 왜 이러시오? 의금부다. 모두 물러서라. 하인들은 의금부라는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막지 못하고 옆으로 비켰지요. 한규는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타닥타닥타닥 강씨는 안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놓고 재산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한규가 떠난 후 5년. 그녀는 이 집안의 재산을 거의 다 빼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저 시끄러운 것들이.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누구냐? 문 앞에 한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나장들이 서 있었지요. 촛불빛이 한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씨는 그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한규, 내가? 어찌? 5년 만입니다. 강씨 마님,
한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 씨는 뒤로 물러섰지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내 아버지께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저는 지금 의금부 나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지요. 무슨 범죄 말이냐? 이것을 보십시오. 한규는 편지를 강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 씨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지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월선이 누이가 죽기 전에 남긴 유서입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저를 모함했는지. 거짓말이다, 그 계집애가. 거짓말을 쓴 것이야. 거짓말이라고요? 그렇다면 만석이 아저씨의 증언은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석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만석이를 보고 경악했지요. 만석이네. 내가. 마님,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마님께서 월선이 아가씨의 술에 약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도련님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저 여자를 잡으십시오. 나장들이 재빨리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강 씨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당신은 모함죄, 재산 횡령죄로 의금부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선이 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까지. 하하하. 그래, 맞아. 내가 다 한 짓이야. 내 놈을 쫓아낸 것도 나고 월선이를 팔아넘긴 것도 나야. 그래서 어쩔 건데. 강 씨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요. 당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대가?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쪽 방에 처박혀 있지. 반신불수가 되어서 말도 못해. 하하하. 한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장들에게 명령했지요. 저 여자를 의금부로 끌고 가십시오. 내일 아침 국문을 시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장들이 강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강 씨는 끝까지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갔지요. 한규는 그 모습을 지켜본 후 천천히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규는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5년 만에 아버지를 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방 안은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악취가 났지요. 그리고 방 한 구석, 이불 속에 야위고 수척해진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님. 한규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정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규를 바라보았지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지요. 누구? 야. 아버님, 저입니다. 한규입니다. 아들 한규가 돌아왔습니다. 한규. 내 아들, 한규란 말이냐? 예, 아버님. 소자입니다. 소자 한규가 돌아왔습니다. 이정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규의 손을 더듬었지요. 한규야. 한규.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예, 아버님. 소자는 살아있습니다. 아비가 잘못했다.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는데. 아버님, 이것을 보십시오. 만석이가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촛불 빛이 놀이개를 비췄지요. 연한 초록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어머님께서 소자에게 주신 비취 놀이개입니다. 소자는 5년 동안 이것을 품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이 놀이개에 걸고 맹세하건대 소자는 결백합니다. 네, 어미.
노리게. 내가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구나. 예,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소자에게 장가들 때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소자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소자는 모함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규야, 용서해다오.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비가 너무나 어리석었다. 아버님, 이제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월선이 누이의 유서가 있고 만석 아저씨의 증언도 있습니다. 강 씨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월선이가 유서를? 예, 월선이 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진실을 밝히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 월선이, 그 가련한 아이. 이정현은 한규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지요. 5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규도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의금부에서 공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 대청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상관 세 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아래로 나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강 씨는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지요. 강 씨, 고개를 들어라! 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반항하는 빛이 남아 있었지요. 내가 양아들 이한규를 모함한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소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규가 정말로 월선이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당상관이 월선이의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기가 나와서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지요. 한규 오라버님께 소녀 월선이 올립니다. 오라버님, 소녀는 죄인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지요. 어미 강 씨가 소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어미가 소녀의 배를 칼로 그었습니다. 들었느냐? 강 씨, 죽은 자의 유언이다. 내가 어떻게 월선이를 이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져 있다. 그것은 월선이가 거짓으로. 거짓이라고? 그렇다면 노복 만석의 증언은 어찌 설명하겠느냐? 만석이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지요. 소인은 그날 밤 강씨 마님께서 월선이 아가씨의 술에 흰 가루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마님께서 아가씨를 사랑채로 데리고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부인하겠느냐? 그 늙은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있다. 내가 남편 이정현의 재산을 횡령한 증거도 있다. 서기가 위조된 문서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정현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필적은 달랐지요. 이 문서들은 모두 내 방에서 발견되었다. 집문서, 땅 문서를 내 이름으로 바꾼 것들이다. 그것은. 입 닫혀라! 탁, 신문이 계속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씨, 내 전 남편은 어떻게 죽었느냐? 그것은 병으로. 거짓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 전 남편은 20년 전 갑자기 죽었다. 당시 의원이 독사를 의심했으나 증거가 없어 넘어갔다고 하더구나. 내가 전 남편을 독살하고 그 재산을 챙긴 뒤 이정현에게 제가한 것이 아니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강 씨의 친정 식구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강 씨는 전 남편이 죽은 후 갑자기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정현과 혼인했습니다. 강 씨는 늘 돈을 밝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 씨는 20년 전에도 남편을 독살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전 한규를 쫓아내기 위해 월선이를 이용했고 이정현의 재산을 빼돌렸던 것이지요. 강 씨는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강 씨, 너는 전 남편을 독살한 혐의에 양아들을 모함한 죄, 양녀를 학대하고 팔아넘긴 죄, 재산을 횡령한 죄를 지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 죄는 극악무도하도다. 강 씨를 차명에 처한다. 쾅, 노쇠 방망이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지요. 강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끌어내어라! 나장들이 강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강 씨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사흘 후, 강 씨는 한양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강 씨의 악행은 이미 온 한양에 소문이 나 있었지요. 강 씨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지요. 망나니가 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쉿,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규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좋은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고 정성껏 간호했지요. 하지만 이정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중풍에다가 5년 동안의 학대로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낙엽이 뜰에 수북이 쌓인 날, 이정현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가늘었지요. 한규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규야, 예,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아비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아니다. 아비는 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정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규야, 아비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내 말을 믿지 않았고 너를 쫓아냈지.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월선이도 죽게 만들었어. 그 가련한 아이를. 아버님, 그것은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 강씨 때문입니다. 아니다. 아비가 어리석었어. 진실을 보지 못했지. 이정현은 한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한규야, 용서해다오.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버님, 소자는 이미 아버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고맙다. 한규야. 내가 내 아들이어서 참 다행이다. 이정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정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규는 아버지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한규는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3년상을 치를 작정이었지요.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나니 한규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큰 집에 혼자였습니다. 만석이와 몇몇 하인들이 있었지만 가족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서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5년 전 파혼당했던 서윤. 한규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면? 한규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을 찾아가 보기로 한규는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서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저는 이한규라고 합니다. 서윤 낭자를 뵙고 싶습니다. 서윤 낭자라. 지금은 이 집에 안 계신디요. 어디 계십니까? 낭자께서는 3년 전에 혼인하셔서 지금은 남편 집에 계시지요. 그 말에 한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하셨다고요. 그렇소. 박진사댁 도련님과 혼인하셨지요. 지금은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사신다고 들었소. 한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품속에 비추인 놀이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제 그것을 채워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5년이나 지났는데 서윤 낭자가 기다리고 있었을 리 없지. 한규는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는 외롭게 느껴졌지요. 강씨는 처벌받았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한규가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서윤도, 그리고 월선이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규는 한양교회에 있는 작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월선이의 무덤이었지요. 김 부자의 집에서 죽은 후 아무도 찾지 않는 공동묘지에 묻혔던 월선이를 한규가 찾아내어 제대로 된 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녀 월선지묘. 월선아, 한규는 품에서 비추인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덤 앞에 놓았지요. 어머님께서 주신 이 놀이개를 나는 서윤 낭자에게 채워줄 수 없게 되었다. 한규는 놀이개를 들어 햇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초록빛이 은은하게 빛났지요. 하지만 너에게는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월선아, 너는 이 세상에서 고통만 받았지. 어미에게 이용당하고 남자에게 팔려가고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한규는 손으로 무덤 앞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었지만 그는 계속 팠지요.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놀이개를 넣었습니다. 이승에서는 우리가 남매가 될 수 없었지만 저승에서는 편히 쉬거라. 이 놀이개를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한규는 흙을 덮었습니다. 놀이개가 서서히 흙 속으로 사라졌지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날렸습니다. 한규는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규는 평생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금부나장으로 계속 일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지요. 그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함을 당해 의금부로 끌려오면 한규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달마다 월선이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술 한 잔, 떡 한 접시를 올리고 월선이의 명복을 빌었지요. 그리고 절에 시주를 하며 죄 없이 죽어간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규도 늙어갔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장가를 들라고 권했지만 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기회를 놓쳤소.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편하오.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한규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와 뜰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규는 이제 55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어머님, 소자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비추의 놀이개가 없었지요. 월선이의 무덤에 묻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소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악인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덮여갔지요. 한규는 창가에 앉아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는 처벌받았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권선징악은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규는 여전히 외로웠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의금부에 나가 일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월선이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한규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승리조차 쓸쓸한 법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한규는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을 품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람은 어떤 악행도 저지를 수 있지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늦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올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